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최근에 일본 경제에 대해서 다뤄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느는 것 같은데요. 일본 경제에 관한 내용을 보다 보면 아베노믹스라는 말을 한 번씩 듣게 됩니다. 흔히 아베가 쏘아올린 세 가지 화살이라는 말로 아베노믹스를 설명하는데, 아베 총리가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쏘았다는 그 세 가지 화살이 뭔지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백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 경제가 장기 디플레이션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아베가 쏘아올린 세 개의 화살에 관해 얘기해 볼 텐데요. 세 가지 화살이라는 게 세 가지 경제 정책을 말하는 거죠. 네, 사실 우리는 아베 정부가 세 개의 화살을 통해서 경제 정책을 펼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2015년 이후에 세 개의 화살을 추가로 더 쏘으면서 총 6개의 경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양궁 선수도 아니고 뭔 화살을 그렇게 쏴야 됩니까? 아무튼 아베 내각이 2012년도인가 그때 들어섰나 그랬죠? 네, 맞아요. 2012년 12월에 2차 아베 내각이 들어서는데요. 그때 화살 3개를 쏘고 2015년도에 추가로 3발을 더 쐈다는 거죠. 네. 2015년 이후에 쏘아올린 추가적인 3개의 화살에 대해서는 영상 후반부에 얘기해 볼 텐데요. 그 내용은 영상 후반부에 다루기로 하고 우선은 과거의 화살부터 해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베 내각이 들어서고 바로 실시한 3가지 경제정책을 말하는 거네요. 네. 1990년대 초반 버블 붕괴 이후에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장기 불황의 늪에 빠져드는데요. 각 산업 내에 위치한 기업은 물론이고 노동시장까지 침체가 돼서 장기 불황의 국면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2011년 3월에는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져서 2만 명이 넘는 인명피해와 함께 16조 9천엔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재산 피해를 경험하는데요. 맞아요. 고베 대지진부터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까지 해서 그런 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실제로 일본 경제가 다시 일어설 의지를 잃을 정도였다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경제는 이런 사상 최악의 재앙으로 인해서 더욱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설상가상으로 당시에 슈퍼앵고라는 현상까지 겹치면서 경상수지는 하락을 맞이했습니다. 당시에 일본은 민주당 정권이 집권을 하고 있던 시기였는데요. 대지진과 원전 사고의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와 함께 경제 부흥 계획을 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부흥의 효과는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민주당은 앵고 현상에 대해서도 유효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기존에 벌어지고 있던 디플레이션에 대응에 있어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오히려 민주당 정부는 당시에 소비세를 인상시키면서 자신들의 경제적 책임을 국민들에게 부담시키려는 무모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당시 민주당 정권을 향한 국민들의 목소리는 무능한 정권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로 날이 갈수록 점점 커져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목소리는 결국 2012년 12월에 자민당 출신인 2차 아베 내각을 탄생하게 만든 계기가 됐습니다. 국민들이 자민당한테 칼자루를 넘겨줬네요. 네. 당시에 아베 정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최근 20년간 진행된 디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요. 장기 불황을 극복하고 디플레이션을 탈출하기 위해서 경제재생 10년을 목표로 한 장기 로드맵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추진된 정책이 소위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경제개혁 재건 정책을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에게는 세계의 화살로 익숙한 아베노믹스 정책이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2012년도에 10년짜리 경제정책을 펼쳤는데 그게 아베노믹스 정책이네요. 네. 경제 재건을 목표로 한 장기 로드맵이었는데요. 아베노믹스가 제시한 세 개의 화살은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아우르는 어찌 보면 토탈 솔루션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베노믹스의 그 첫 번째 화살은 대담한 금융정책이라고 해서 돈을 무제한 찍어내는 정책이었는데요. 양적 완화네요. 네. 아베 정부는 2%의 물가 안정 목표를 도입하고 이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시중은행이 보유한 국채를 무기한 매입해서 시장에 엔화를 공급하고자 했는데요. 일본은행이 국채나 채권을 매입해서 시중에 돈을 풀어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중에 엔화를 무한 공급해서 엔화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그렇게 떨어진 엔화의 가치를 통해서 수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의지였는데요. 결론적으로 대담한 금융정책이라는 아베노믹스의 첫 번째 화살은 시중의 유동성 공급을 통한 엔저 현상을 만들어서 국내 투자와 소비를 활성시키겠다는 정책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사실 당시에 일본은 이미 제로금리에 도달해 있었기 때문에 금리 정책은 펼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금리 정책이 아닌 양적 완화라는 유동성 공급 정책을 통해서 일본은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자 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통화 공급량을 늘리는 방법 중에 금리를 내려서 시중의 통화량을 늘리는 방법이 있고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을 통해서 통화를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금리를 더 내리는 건 힘들고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을 통해서 통화량을 늘린 거네요. 그렇죠. 첫 번째 화살은 양적 완화고 두 번째 화살은 뭡니까? 네. 아베가 쏘아 올린 두 번째 화살은 기동적 재정정책이라는 방안인데요. 기동적 재정정책이요. 상황에 맞게 빠르게 재정정책으로 대응해준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네, 맞아요. 쉽게 얘기해서 빚을 내서 국가 재정을 쏟아 부어서라도 어떻게든 경기를 살리겠다는 정책인데요. 사실 2012년 당시 일본의 국가 부채 규모 같은 경우는 GDP 대비 이미 230%에 육박할 정도로 과도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민간에서는 제로금리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나서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2013년에는 GDP의 2%에 상당하는 10조엔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20조엔 사업 규모의 경제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후에는 사회 간접 자본과 복지 투자 비용도 늘려서 재정 규모를 늘려나갈 것을 발표하는데요. 그리고 이를 위해 제조업 부활을 목표로 삼고 기업의 해외 진출과 신사업 육성을 타겟팅해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게 됐습니다. 사실 두 번째 화살인 기동적 재정 정책 같은 경우는 90년대 버블 붕괴 이후로 일본이 꾸준히 해왔던 정책이기 때문에 이후에 실효성 논란이 야기되기도 한 정책인데요. 약간 구색 맞추기로 보는 의견도 있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베가 쏘올린 세 번째 화살은 민간 투자를 환기시키는 성장 전략이란 정책이었는데요. 이 정책은 말 그대로 일본의 경제 성장 동력을 환기시키는 경제 부양 정책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야기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원활히 일으켜서 경제를 부양하려고 했는데요. 적절한 물가 상승을 일으켜서 민간 투자 활성화 유도를 하려는 거네요. 네. 그리고 규제 완화와 대기업에 대한 감세까지 거기에 더해서 원자력 재가동 및 증설 등의 에너지 정책을 펼쳐서 그리고 노동시장의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을 통해서 일본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한 정책이었습니다. 2016년에는 이민 완화를 통해서 줄어들고 있는 노동력과 소비 인구의 감소에 대응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보면 전방위적으로 경제 구조를 개혁을 한 거네요. 네. 특히나 민간 투자를 환기시키는 성장 전략 같은 세 번째 화살은 시장과 기업에서 유달리 관심을 가졌던 그런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과 기업에 집중된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는 그다지 좋은 평가를 얻지 못하는데요. 민간 경제 성장을 통해서 불황 탈출을 위한 정책이었지만 빈곤 격차만 확대시키는 정책이 되었습니다. 규제 혜택은 대기업이 집중적으로 누리게 되면서 정책의 실효성이 퇴색되어 갔는데요. 실제로 화면의 설비 가동률과 산업 생산률, 제조업 생산 지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2010년 이후에 일본 민간 제조업 가동률은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규제 완화나 감세같이 그런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통해서 낙수 효과를 기대한 건데 결과는 물이 밑으로 안 흐르고 위에 물이 고여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 기업들이 혜택은 챙겼는데 투자는 별로 안 했다는 말이잖아요. 네, 맞아요. 화면의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책이 실행된 이후에 민간 투자율을 살펴봐도 유달리 개선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요. 투자 늘리라고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펼쳤는데 실적 개선에만 집중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리를 하면 첫 번째 화살은 양적 완화, 두 번째는 기동적 재정 정책, 세 번째는 전방위적인 경제 구조 개혁하고 민간 투자 활성화 정도로 보면 되는 건데 나중에 추가로 세 발 더 쐈다면서요. 네, 지금부터는 과거의 화살이 아닌 최근에 쏘아 올린 화살 얘기를 해볼 텐데요. 아베 정권은 2015년 9월에 성장 추진 동력의 일환으로 해서 새로운 화살 세 발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과거 세 발의 화살이 정책적인 수단의 화살이었다면 이번에 추가로 쏘아 올린 세 발의 화살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화살이었는데요. 나머지 세 발은 좀 더 정확한 목표가 있는 화살이었네요. 네. 일종의 목표 지향적인 화살이었는데요. 제1의 화살이 국민 경제에 희망을 주는 메시지로서 GDP 600조엔을 달성하겠다는 거였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GDP 600조엔에는 아직 조금 부족한 수치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조금 더 달려갈 필요가 있는 상황인데요. 제2의 화살은 인구 고령화와 노동인구 감소를 대비하는 정책으로 육아 지원을 통해 출생률 1.8% 달성을 그 정책적인 목표로 삼았습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나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그 수치가 1.5% 미만으로 조금 더 도약할 필요가 있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화살은 사회보장 정책의 일환으로 이직을 없앤다는 정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직을 없앤다는 건지 현실적인 의문은 들지만 어쨌든 이직을 통해서 가족 구성원이 해체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고령화되는 일본 사회에서 가족을 곁에서 돌봐주는 환경을 만들려고 이직 문화를 없애겠다는 정책인데요. 나머지 쏘아 올린 3개의 화살은 GDP 600조엔, 출생률 1.8%, 그리고 이직률 감소 정책이네요. 큰 틀에서는 출생률에 포인트가 맞춰진 것 같은데요. 경제에 희망을 주고 가족끼리 떨어져 사는 환경을 줄여서 출생률을 올리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참 보면 딱히 기발해 보이는 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딱 지금의 일본 사회에 맞춰서 창의적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정책으로 보이는데요.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침체되어 있는 현재의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국이 GDP 기준으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을 제치고 정치, 군사적인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국이라는 새로운 패권 국가의 부상은 다시 한번 강한 일본을 노리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위기감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감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강한 일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일본은 현재까지도 총체적인 노력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그럼 아베가 쏜 화살에 대한 평가는 어떤 편입니까? 효과가 있었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이야기 쭉 들어보면 크게 효과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사실 아베가 쏘아 올린 과거의 화살에 대해서는 그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이 많아서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게 사실인데요. 그런데 어찌 보면 과거에 쏘아 올린 3개의 화살과 그리고 과거의 화살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나온 새로운 추가 화살 3개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니까 시간을 두고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효과도 있었는데 부작용도 많았다는 말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3발을 쏜 거고. 네. 오늘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과거 일본이 쏘아 올린 3개의 화살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낯설 수도 있는 추가 화살 3개를 소개했는데요. 추가적인 화살은 2015년 이후에 쏘아 올린 정책으로 현재까지 진행 중인 정책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도 일본의 화살 정책과 같이 우선은 목표 지향적인 정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내부를 겨냥한 화살보다는 외부로 뻗어나갈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서 이번 침체 위기를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기업에는 주주와 경영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기업의 주인이 주주고 그 기업의 운영을 경영진한테 위임해 놓은 건데 국가를 기업이라 생각해보면 주주가 국민이고 경영진이 정부라고 보는데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 기업이 잘 나가고 분위기 좋을 때야 경영진이 내년에는 실적 향상이 기대된다니 뭐 그런 식의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주주는 잘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일 때 경영진의 추상적인 이야기는 오히려 서로 간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도 있는데요. 어려울 때일수록 경영진이 목표를 정확한 수치로 이야기하는 게 서로 간의 신뢰 형성에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영진 스스로 목표를 수치로 이야기하면 나중에 변명할 건덕지가 없어서 책임이 더 커지는 거고 주주는 그 수치라는 평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경영진에게 믿음을 줄 수가 있는 건데요. 솔직히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도 어렵고 어려울 때일수록 정확한 수치로 목표를 말하는 게 경영진 입장에서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아는 내용입니다. 용기 없는 경영진도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항상 목표를 수치로 정하는 게 기본이 된 거고요. 개인적으로 일본 정부의 행태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목표를 수치로 이야기하는 모습, 그거 하나는 새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하백님 오늘 몸도 안 좋으신데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20년 끝물에 접어들어서 집권한 아베 내각에서 실시한 경제정책이 3가지 화살로 표현이 되는데 그 3가지 화살에 대한 이야기와 추가적으로 쏜 3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출산율과 관련된 목표가 경제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이 됐던 건 나름 인상적이었는데요. 아직까지 아베노믹스의 효과를 알 수는 없지만 성공하든 실패하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목표를 수치로 표현하고 진행하는 그 부분은 관심있게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화백 캔들피그의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